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향신료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나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해, 마젤란의 세계 일주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많은 사건들이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왜 유럽 사람들은 향신료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향신료가 돈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부터 부의 원천으로 활용된 향신료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신료의 역사를 보기 전에 먼저 대표적인 향신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추는 후축과 덩굴 식물로 그 열매를 양념으로 사용합니다. 원산지는 남인도의 말라바 해안인데요.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구하러 간 향신료가 바로 후추로, 후추는 고기 음식을 즐기는 서양인들이 고기 비린내를 제거하고 육류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메인 향신료입니다. 다음으로 육두구는 후추보다도 비싸고 귀했던 재료인데 영어 이름 너트맥에서 알 수 있듯이 사양 향기가 나는 호두입니다. 육두구 나무는 독인도 제도의 반다 제도가 원산지인데요. 반다 제도는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2,500km 지점에 있는 7개의 섬입니다. 육두구는 주로 생선 또는 고기의 잡내를 없앨 때 사용되었고 자양강장제와 같은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향은 인도네시아 말루카 제도 북쪽 테르나테 섬과 티도레 섬 원산의 상록나무로 꽃봉오리가 모처럼 생겼다고 해서 정향이라 불립니다. 중국에서는 오향장육에 사용되었고 서양에서는 디저트나 음료, 고기 요리나 피클, 소스 등을 만들 때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향은 동의보감에 그 처방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죠. 마지막으로 계피 또는 시나몬은 여러 나무의 내부 껍질에서 얻는 향신료인데요. 인도나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이 원산지로 다양한 요리에 첨가하여 맛과 향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신료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함께합니다. 5,000년 전 수메르인들은 향신료가 언급된 점토판을 남겼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 처리를 위하여 혼합 향신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인도에서도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미 후추와 정향 등을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거나 병마를 퇴치하기 위해서 향을 피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원전 330년경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수많은 향신료를 유럽으로 가지고 왔는데 당시의 향신료는 유럽에서 요리용보다는 의료용, 즉 해독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이 동양의 향신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입니다. 인도에서 무역풍을 타고 인도양과 홍해를 거쳐 이집트로 오는 항로가 개발되면서 무역이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1세기가 되면 후추가 유럽 수입품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라바 해안에서 생산된 후추는 비단길이나 바닷길을 통해 상업의 중심지 호르무즈 또는 아덴에 옮겨진 후에 그곳에서 베네치아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여러 유통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당시 후추의 가격은 금에 버금갈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한 후 8세기가 되면 무슬림들이 전쟁을 통해 지중해를 장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향신료는 모두 아랍 상인을 통해 공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슬람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향신료 가격을 더욱 비싸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가는 무역의 중심지는 베네치아였습니다. 이전 소금으로 보는 역사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네치아는 이미 6세기경부터 인근 갯벌에서 생산한 소금을 가지고 동방무역을 하고 있어서 이슬람과 무역 경험이 이미 풍부했었는데요. 따라서 11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십자군 원정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베네치아만은 동방과 레반트 무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1세기 이후 약 200년간 베네치아는 세계 향신료 시장의 제왕이 되며 엄청난 부를 쌓게 되죠. 게다가 14세기에는 동서교통로를 보호해주던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오스만 제국이라는 신흥 강자가 발돋움하였고 오스만 제국이 동서 무역로를 차단함에 따라 후추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하였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 서유럽 끝단에 있는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수많은 유통 경로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향신료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포르투갈이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와 향신료를 거래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항로를 개척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 이후 전개되는 16세기 초 유럽 역사는 포르투갈이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15세기 중반부터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였는데 1488년에는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희망봉을 돌았고 10년 뒤인 1498년에는 바스코 다가마가 드디어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도인들은 후추에 대한 대가로 금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단 돌아간 바스코 다가마는 5년 후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캘리컷을 정복하고 후추 무역권을 독점하면서 16세기 전반을 포르투갈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보다 한 발 늦게 탐험을 시작하여 포르투갈이 개척한 항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스페인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인도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항해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치 못한 대항해 시대를 이끌어내며 세계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죠. 여기서 잠깐 중국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대항해 시대를 이끌 예정인 나라는 명나라였습니다. 제3대 황제 영락제 시기에 영락제의 명을 받은 정화가 대함대를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원정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락제 사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중국은 해금령을 내렸고 그것이 동양이 서양에게 제해권을 상실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해금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정화의 대항해 편에 비교적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보다 깊게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492년 8월 스페인 이사벨 여왕의 후원으로 세비야를 출발한 콜럼버스는 바하마의 구아나아니 섬에 도착했습니다. 무사 도착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그곳을 산살바도르, 즉 구세주라 명명했지요. 평생 그곳을 인도라 생각했던 콜럼버스를 위해서 훗날 서인도 제도라 불려진 이곳에서 그가 처음으로 찾아 헤맸던 것은 돈이 될 만한 토산품, 즉 향신료를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향신료 대신 금과 은을 발견하면서 스페인을 16세기 중반 최고의 부국으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향신료의 관점에서 봐도 새롭게 찾아낸 토산품이 있었으니 바로 고추였습니다. 고추는 중남미 열대지방이 원산지로 후추와는 다른 종류의 향신료였지만 콜럼버스는 개의치 않고 고추를 유럽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렇게 고추가 새롭게 유럽과 동양에까지 전해지며 세계의 요리에 접목된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고추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이전에 먹었던 김치는 적어도 지금의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김치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향신료에 눈독을 들인 또 한 명의 탐험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포르투갈의 항해사 페르디난드 마젤란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험 계획이 조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페인 왕실의 도움을 받아 1519년 9월 5척의 배에 265명의 선단을 구성하여 스페인을 떠나 지금의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거쳐 오늘날의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1521년 3월 탐험대는 마리아나 제도의 괌에 도착하였고 10일 뒤에는 필리핀의 조그마한 섬 막탄에 상륙하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마젤란은 주민들과의 충돌로 살해되었고 나머지 선원들만이 경양의 원산지인 테르나테 섬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을 떠난 지 3년 만에 18명으로 줄어든 생존 선원들은 선단의 마지막 배 빅토리아호에 26톤의 향신료를 싣고 스페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6세기 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항해 시대 초기의 절대 강자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에 패배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새롭게 시작된 17세기는 향신료를 차지하기 위한 패권 경쟁이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인도 회사는 말만 회사일 뿐 사실은 총포로 무장한 함대였습니다. 그럼 네덜란드와 영국은 왜 국가가 아닌 회사의 이름으로 항해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포르투갈, 스페인과는 달리 이제 탐험을 시작하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입장에서 아직 미지 세계인 동쪽의 무역로를
국가의 이름으로 개척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개척 도중에 중요한 귀족이 사망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자국이 전투에 패배할 경우 국가적 위신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는 탐험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는 이런 위험 요소를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개척의 임무를 민간인 회사에 떠넘겨 국가는 약탈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 겉모습을 만들고, 속으로는 민간 회사일 뿐인 동인도 회사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전쟁 선포권, 조약 체결권, 요새 축조권, 식민지 건설권 등 국가가 행사해야 하는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아시아 침략을 자행한 것입니다. 민간인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고 동쪽을 개척했기 때문에 정당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으며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날려버릴 이유가 없었죠. 17세기 전반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현 자카르타의 바타비아에 근거지를 두고 포르투갈을 축출한 다음 실론과 케이프타운 등의 중간 거점을 세우며 아시아 향신료 무역망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네덜란드와의 경쟁에서 밀려 향신료의 주요 거점인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에게 빼앗기고 인도로 밀려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향신료 가격이 떨어지며 향신료 사업 자체가 쇠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반면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향신료 대신 인도산 면직물이 동인도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네덜란드와 영국의 아시아 무역 주도권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네덜란드는 더 이상 영국으로부터 제해권을 빼앗아오지 못한 것이죠. 향신료의 본거지인 인도네시아를 차지한 네덜란드는 쇠퇴하고 어쩔 수 없이 인도에 거점을 둔 영국이 부상한 결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동인도 회사 편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